안녕하세요. 북커뮤니케이터 검은색달입니다. 저는 2026년 첫 달에 총 5권의 책과 함께 했습니다. 큰 기대를 했지만 아쉬웠던 소설도 있었고요. 진짜 기대 없이 샀다가 정말 완독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린 책도 있었는데요. 어떤 책들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단편집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책이에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클레어 키건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클레어 키건이 쓴 소설은 제가 전부 다 영상을 업로드했을 정도인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클레어 키건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평범한 주제의식을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풀어낸다는 점하고 암시를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독자들의 개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제가 클레어 키건의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번 단편집은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조금 다 아쉬웠습니다. 이 책의 표제작이기도 하죠. 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소설은 아일랜드 남자가 가진 여성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그 작가의 생각이 되게 노골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주제의식이 강하고 독자가 개입할 여지를 거의 두지 않고 있어서 이전에 클레어 키건 소설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의식을 담아낸 이야기 역시도 되게 있을 법한 일이라서 일상 스케치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설집에서 되게 반가운 것도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할 때 클레어 키건 소설로 지정도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발제문을 만들었거든요. 그 발제문 제작을 위해서 이제 자료를 막 찾아보다가 클레어 키건의 첫 소설이 안타르티카, 그러니까 남극이라는 소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남극이라는 소설이 진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했냐면, 그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이 남극이란 소설의 첫 문장이 이제 영어로 이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역해 봤는데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했었는데, 그 소설이 바로 이 책의 마지막에 들어 있었습니다. 되게 반갑고 충격적인 그 첫 문장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여자는 집을 떠날 때마다 다른 남자와 자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다. 한 12시간 정도 푹 졸인 닭날개 요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정말 그 정도로 자극적인 문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소설은 되게 깔끔합니다. 뭐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고 결말을 향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설이 조금 유치하고 뻔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설이 클레어 키건 소설이고 그녀의 첫 작품이라는 걸 이제 알고 읽어서 그런지 뭐 세련되고 정제되진 않았지만 좀 거칠고 와일드한 맛이 있으면서 뭔가 날 것 같은 느낌의 소설이다 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각각 소설들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아주 큰 주제 의식은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큐레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책에 대해서 실망했다 어쨌다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클레어 키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 책 읽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뭐 우리가 알고 있던 클레어 키건이 아니라 조금은 새로운 클레어 키건을 만난다라는 인식을 갖고 책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책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다자이 오사무 문장의 기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산 책은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읽은 책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몰입해서 후루룩 읽어버린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일본의 유명 작가이자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남자죠.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들의 줄거리와 함께 소설들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책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다자이 오사무의 아주 다양한 소설들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중에 그 인간 실격만 완독했거든요. 사양이나 달려라 메로스 같은 거는 제목만 어디서 들어봤고 읽어보진 사실 못했어요. 근데 이 책에는 그 두 편의 소설을 포함해서 총 12편의 소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수제 맥주집 같은 데 가면은 맥주가 어떤 맛인지 몰라서 그 가게에서 파는 맥주 중에 몇 개를 조금씩 맛보고 이 중에 제일 맛있는 거 500cc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샘플러가 있는데, 이 책이 다자이 오사무 소설 샘플러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 책이 그냥 줄거리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소설의 주제나 의미, 그리고 일본 문학에 미친 어떤 영향력 같은 것도 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서 되게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점이 그 소설들의 핵심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담아 놨는데요, 한글뿐만이 아니라 일본어로도 적어 놨다는 점입니다. 제가 일본어라고 하면은 나마비로 히토츠 오네가이시마스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뭐 저랑은 큰 상관이 없었긴 합니다만, 일본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그 다자이 오사무 소설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깊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하지 않은 게 되게 아쉽게 느껴졌던 책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이 책 다자이 오사무 문장의 기억을 읽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요, 내가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를 조금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자이 오사무 소설 중에 읽은 건 인간 실격밖에 없고, 그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책에 나오는 이미지들, 뭐 고독과 상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회의, 뭐 이런 것들에 다자이 오사무를 더 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마치 다자이 오사무의 표상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 수록된 다양한 소설들을 읽으면서 그만큼 다양한 다자이 오사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은근히 농담도 던질 줄 알고,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고 사랑을 탐구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맛보기도 했던, 우리와 조금은 다른 방식, 다른 느낌으로 하루를 보냈지만 결국 우리와 같은 하루를 보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나온 소설 중에 그 여학생이라는 소설하고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소설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전자는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조금 담긴 소설이었고요, 후자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은 소설이었습니다. 이 두 개 소설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아마도 제가 알던 다자이 오사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의 프롤로그에 나온 한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신면을 걷는 사람에게 작은 문장이 등불이 되기를, 눈을 감고 읽어야만 보이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위해 우리는 다자이 오사무를 펼친다. 다음은 바로 이 책입니다. 데니스 존슨의 기차의 꿈이라는 책이에요. 이 소설에 대한 저의 감상이나 의견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털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진 않을 거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근데 그 파도가 쓱 빠져나간 다음에 제 마음속에 남는 어떤 침전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소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이 소설을 제가 완벽하게 체험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침전물이 조금 늦게 저한테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 침전물이 뭐였냐면 바로 인내라는 것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인내하는 이유는, 그래, 이것만 참으면은 밝은 세상이 올 거야, 희망적인 미래가 있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하는 인내는 그런 희망, 미래 이런 게 전혀 없는, 버텨내기만 하는 인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쇼펜하우어 책을 보다가 읽은 문장이 있거든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인내하는 삶을 살되 참을 수 없는 인내심은 스스로에 대한 고문과 같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레이니어한테 정말 어울리는 문장이 아닌가 싶었고요. 이 소설에 전반적으로 깔린 어떤 짙은 안개 같은 무거운 느낌이 바로 이 인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곱씹을수록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 동요가 생기는 거 보니까 확실히 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소설은 맞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 기차의 꿈 혹시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 어떤 걸 느끼셨고 어떤 감정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침전물이 남았는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소설을 보고 나면 어떤 침전물이 남는 것처럼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침전물이 남을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창조적 의사결정 법칙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막 창의력이 뿜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영상도 지금과 다르게 만들어 봤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역시 책 한 권 본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의성이라고 하면은 뇌에 번기가 와서 빡 꽂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막 유레카 이런 이미지도 떠올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창의성을 연구하는 저자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는데요. 창의적인 결과물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연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의사결정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막 불안과 공포 같은 게 엄습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누가 좋아할까? 이거 그냥 내 망상 아니야? 혹시나 내가 이걸 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 그리고 막 무력감 같은 것도 막 상상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선택이나 새로운 도전보다는 평범한 선택, 그리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냥 똑같은 방식을 고수했던 게 안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고, 그리고 그 도전이 실패했을 때 맞닥뜨릴 어떤 무력감 같은 거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계속 평범한 선택을 해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일종의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의사결정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꺼내놓지 못한다면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다라는 거를 이 책은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예와 실험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니면 회사에서 매일 새로운 기획을 내놓아야 하는 분들 이외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창의력이 필요한 순간에 이 책을 읽으시면은 밑줄을 열심히 그으면서 읽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창의력을 요하는 일을 할 때, 창조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책이고요. 일종의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할까 말까를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 책이 담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과 깊은 무게감은 이렇게 짧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좀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무슨 책이냐면 이 책입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에요.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예전부터 책을 꾸준히 읽어 오신 분들이라면 이 책의 이름 정도는 아마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출간 직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물론이고요, 빌 게이츠가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감동을 넘어 경이로운 작품이다 라고 극찬한 책이기도 한데요, 죽음과 삶을 다룬 에세이 중에서는 이미 현대의 고전 반열에 오른 전설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36살 촉망받던 신경외과 의사가 말기암 판단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 써내려간 회고록인데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수술대 위에서 매일 죽음을 다루던 한 남자가 죽음의 당사자인 환자가 되었을 때 만나는 그 처절한 고독, 아픔, 그리고 철학적인 고민들, 그런 것들이 이 책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책장을 덮고 숨을 골라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기차의 꿈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감정의 침전물이 이 책을 읽으면서는 너무나 깊고 무겁고 두텁게 남아서 정말 마음속에서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에는 정말 조금 많이 울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짧고 가볍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에서는 철학으로 본 의학의 모습, 그리고 죽음 앞에서 발견한 삶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요. 그 영상 꼭 놓치지 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영상 안 보셔도 되는데 이 책은 진짜 한 번은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고 정말 느끼는 게 많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 작가가 정말 글을 잘 써서 정말 술술 잘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1월 한 달 동안 읽은 총 5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